사전투표 첫날 10.2%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용산에서 투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공항 부지엔 주택 20만 호를 짓겠다는 건데 대선 땐 김포공항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86 용태 발언 뒤 당내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특히 윤호중 위원장에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위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른 장바구니 물가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더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집단 삭발에 나섰던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다시 삭발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밤 택시 대란이 낳은 귀가전쟁 신풍속도 취재했습니다. 모임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뒤 택시가 잡히는 대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는 대체로 투표율이 좀 낮아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하게 하느냐가 승부의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오늘 투표율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최고인 10.2%를 기록했고 최고는 전남, 최저는 대구였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율 상황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 투표소에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계단을 따라 긴 대기줄이 이어지며 높은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초박빙 승부라 정치에 관심이 생긴 청년. 이번 대선이 되게 치열했어가지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하게 됐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투표하러 온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또 당일날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미리 밤을 새서라도 왔습니다. 첫날인 오늘 유권자 4,400만 명 가운데 450만 명이 투표를 마쳐 10.2%의 투표율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7.3%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로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이 10.1%, 인천 9.6%, 경기 9%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사전투표 이틀 차인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혼선을 빚었던 확진자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와 달리 이번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기표소, 같은 투표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는 사전 여론조사가 많이 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투표율의 영향도 크고 지역별, 연령별 지지층 결집 양상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투표지가 여러 장인데다가 후보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는 바람이 중요하고 여야는 막판 바람몰이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야가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조정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접전지로 꼽히는 충청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서 대통령 한 분 바뀌었는데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훑고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연고지인 강원과 영남을 지원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의 사전투표 기피를 의식해 사전투표로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사전투표부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승부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 모두 일제히 사전 투표를 마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진정한 민심을 표출해 주실 것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100표, 200표로도 갈라질 수 있는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를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도 오늘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무실 부근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오를 간 넘긴 점심시간, 회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구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어섭니다. 쉴 새 없이 인쇄되는 투표용지를 바라보다 부부가 재차 투표 방법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점심시간에 집무실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투표소를 찾은 건 바쁜 직장인들도 최대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3월 대선 당시 부산과 서울에서 각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는 총리 공관 인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청사 인근에서 투표했는데 역시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통보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회의모 첫 번째 투표를 사저와 가까운 경남 양산에서 마쳤습니다.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사전투표에 나선 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대선 때 보류했던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선 청사를 인천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어서 말이 이전이지 사실상 국내선을 없애겠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송영길 후보는 서울 강남에선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이태희 기자가 그 정치적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김포공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선은 폐지하고 국제선은 인천공항에 통합한다는 건데 대선 후보 땐 당내 반발에 부딪혀 존치를 약속했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원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 문제는 제주도 등 국내 여행객입니다. 송 후보는 서울 강남에선 청주공항, 강동에선 원주공항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현재로선 각각 2시간가량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듭니다. 청주공항, 경기 남부국제공항, 인천공항으로 기능이 좀 분산될 수가 있고요. 김포 대신 다른 공항을 이용하라는 건 항공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라는 이 후보 주장과도 엇갈립니다. 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이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선 활주로가 필요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는데 앞으로 비행기들은 이렇게 활주하지 않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수백 명을 태우고 수직 이착륙하는 여객기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에어택시로 불리는 UAM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5인승 이하의 30에서 50km를 이동하는 도심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막 남발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 관광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며 잘못된 공약은 빨리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번 6.1 지방선거는 지난 3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뒤에 치러지는 첫 선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1번이고 국민의힘이 2번이었죠.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었는데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거 기호는 왜 다수당이 항상 1번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지방선거는 국회 의석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거죠. 그래도 다수당이 항상 1번인가요? 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고요. 집권당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호 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입니다.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다수 의석 정당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의석수에 따라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호 1번, 109석인 국민의힘이 2번, 6석인 정의당이 3번을 배정받은 겁니다. 예, 여야가 바뀌면서 이게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1번이 좀 좋은 번호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여야가 민감한 거고요. 네, 4년 전 지방선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한때 4석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요. 다수당, 즉 1번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걸 당내에서 말리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초두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 정보가 제시됐을 때 처음 제시된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각 정당에서 여러 후보를 내서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이제 표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선 기호 가를 받은 후보의 당선율이 80% 내외였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 가나에도 굉장히 민감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 기호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들의 반발도 적지 않겠군요. 네, 후순위 기호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들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8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일관된 취지는 소수의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등의 차별이 있지만 헌법상 정당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또 법으로 의석수에 따라서 운영자금도 달리 받도록 정해뒀습니다. 이런 정당제도 의의를 봤을 때 다수당의 우선권을 갖는 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제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의석수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요. 영국은 후보자 성명의 알파벳 순, 미국은 투표 방식은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각 선거마다 무작위로 순서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구별로 무작위로 순서가 정해지는 선거가 있는데요.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교육감 선거는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투표용지에 적히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이 되어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꼭 다수당이 1번이 되어야 하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하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8.6 퇴진론으로 선거 직전 내홍을 알았던 민주당이 가까스로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박 위원장이 사과 사흘 만에 결국 사과한 걸 사과했습니다. 사과 자체를 철회하는 건 아니고 윤호중 위원장과 후보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갈등은 봉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선 사과를 받은 건지 아닌지 기분이 좀 묘합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했다며 마음 상했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흘 전 민주당 쇄신을 위한 586 용태론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윤 위원장이 다음날 회의 도중 자격이 없다며 책상을 치고 나가는 등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586만 물러가라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도 불분명해요. 사실. 박 위원장 영입을 추천했던 걸로 알려진 이재명 후보도 박 위원장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결국 박 위원장은 586은 다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었다며 최강욱 의원 성희롱 의혹 징계도 선거 전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물러섰습니다. 결국 20대 여성 비대위원장의 쇄신론은 당 기득권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여야가 대선 전에 약속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생색내기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처리 불발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걸 민주당이 때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여야 주장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찬 협상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불러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경안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 36조 4천억 원에서 14조 9천억 원 증액을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의 범위까지는 민주당의 요구를 좀 수용하려고 하는데 찔끔찔끔 약간의 어떤 그런 미세한 어떤 변동만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해 7월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합니다.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국민의힘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다음 달 1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이 협상의 마지노선입니다. 일단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여는데 잠정 합의한 여야는 주말에도 벼랑 끝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상당히 자세하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나선 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속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저희도 지나친 권한 집중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야당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출근길에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멈춰섭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주먹을 쥐거나 손바닥을 휘두르고 양팔을 벌리는 등 1분여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긴 건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캐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한.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핵심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와 연계돼 있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의 권력이 집중된다며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견제 없는 한동훈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 아닙니다. 법무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에 대통령실은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나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때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만 분명히 그것과 이건 다른 것이죠. 게다가 김 차장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퇴직할 때 군사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과 정보기관이 생산한 최고 기밀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신원조사를 국정원이 요청받았거나 혹시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김태효 1차장에 대해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에는 안보 관련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이 군사기밀 유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퇴직하면서
국정원과 합참이 만든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유예를 내린 2심 재판부도 국가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다면서도 인수위 때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오른 장바구니 물가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농장 옆 공터에 중장비가 빨간색 구조물을 땅에 묻으며 살처분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17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와 강원도 축산시설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강원도 내 모든 농장에 있는 돼지 51만 마리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농장 근처에서는 엿새 전 돼지열병에 걸려 죽은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농장 1.2km 내에서 폐사체에서 ASF 양성이 나왔었거든요. 산이나 그쪽으로 다 오염됐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돼지고기 값도 평년보다 30%나 껑충 뛰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살이나 삼겹살 한 그릇씩 들었다 놨다 하게 되고 고민 한 번씩 더 하게 되는. 방역 현장을 점검한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주인 눈에 들어온 건 물건이 아니라 아이 양팔에 있는 피멍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슈퍼마켓 구석에 한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음료수와 장난감을 훔치다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아이 양팔에 있는 멍자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양쪽 팔에 멍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엄마한테 맞았다고. 경찰은 정신장애를 지닌 9살 A군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군은 아동보호시설을 거쳐 친척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복귀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응급조치 사무를 통해서 시설로 일시보호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피해보다 아이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먼저 살핀 가게 주인의 따뜻한 시선이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아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근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이들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죠.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아이와 함께 투신했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30년 동안 돌보던 어머니는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부모들은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지난달 집단 삭발에 나섰던 장애인 부모단체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면서 또 한 번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엄마 아빠의 얼굴엔 이내 눈물이 보입니다. 삭발을 마친 부모들이 숨진 장애인 자녀 영정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장애인 부모단체 회원 19명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난 장애 가족을 추모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내는 그날 만들 때까지 힘내서 죽지 말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장애 가정의 돌봄 비극을 추모하며 정부의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23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발달 장애를 앓던 6살 아들을 안고 투신했고 같은 날 인천에선 뇌병변 지적 장애가 있던 여성을 30년 동안 돌봐온 어머니가 살해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민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와 보호 서비스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요즘 저녁 약속 뒤에 택시를 잡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밤 택시 대란이 낳은 귀가전쟁 신풍속도 취재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모임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놓고 택시가 잡히는 대로 자리를 뜨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택시가 안 잡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전종원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모임이 한창입니다. 밤 9시, 모임을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됐는데 벌써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합니다. 귀갓길 택시가 걱정돼 미리 잡는 겁니다. 술자리 시작하기 전에 택시 잡아놓으면 집 가기 편해가지고. 요금이 두세 배 비싸도 예약이 가능한 승합 택시도 인기입니다. 요즘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예약해갖고 잡는 게 좀 더 간편한 것 같아서. 결국 택시를 못 잡으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 킥보드 운전은 위험천만. 네, 좋습니다. 122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택시가 한 20분 동안 안 잡혀가지고 술 먹어도 다 굉장히 힘든데. 밤마다 택시 대란이 반복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버스 운행도 늘렸지만 도로는 여전히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에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서 시세를 조작하는가 하면은 이 400억 원대 투자가 몰려서 가격이 치솟는 순간에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치웠습니다. 순식간에 2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합니다.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빌라 하나 사실 정도까지는 가셔야죠. A씨 등 일당 3명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매일 3%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투자한다는 가상화폐는 자신들이 만들어 상장한 것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매도 및 매수 시점을 안내하는 소위 리딩방까지 만들어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기들끼리 하루에도 수만 번씩 거래하는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가상화폐가 시세가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는 424명까지 늘었고 2020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투자금 429억 원이 몰렸습니다. 덕분에 300원이던 코인 가격은 1,200원까지 치솟았고 이들 일당은 이때를 노려 보유한 코인을 모두 팔아치워 22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은 30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한 81%에서 90%에 이르는 거래를 자기들이 주도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가 예상대로 매물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매수자와 이 반대인 매도자 간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자를 중심으로 꼼수 거래가 벌어집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에서 아파트 교환을 검색하자 관련 대화방이 10여 개 나옵니다. 대화방에서는 집을 맞교환할 사람을 찾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자 교환 매매에 뛰어든 겁니다. 아예 교환 매매를 중개해주는 전문 공인중개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판매로 하려고 하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건데 양도세가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서로 하기가 이해타산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된 이후 매물이 10% 정도 늘었지만 거래 절벽은 심각합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85건.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4, 5천 건에 달했던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매수 심리는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느낀 주택 수요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집값 고점 인식에다 급격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주식시장 불안 등으로 특히 20, 30대 MZ세대의 구매 심리가 약화된 때문에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도 완화해줬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기 전까진 거래 절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2년 동안 동물원의 동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에서는 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동물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충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5월의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파는 북적이는데 동물원의 사육장은 곳곳이 비었습니다. 코로나 직전보다 14.6%의 동물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대공원은 12.3% 감소했고 에버랜드도 10.2%의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보고 싶었던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도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관람객으로서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이제 동물 개체수가 감소한 거에 대한 다양성이 줄어든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지난 2년간 민간동물원 동물수는 19% 감소했습니다. 5마리 중 1마리꼴로 사라진 셈입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는 아예 폐업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개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유지 관리만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그거는 좀 처분을 한 걸 알고 있어요. 운영난에 먹이를 줄여 사자들이 갈비뼈를 드러낸 동물원이 있는가 하면 겨울에 전기가 끊긴 사육장에서 원숭이를 떨게 한 곳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물 복지를 말로만 해칠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2차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잘 아실 겁니다. 이 한 번 감염되면 나무는 100%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이 소나무 제선충병이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기간 지자체 예산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는데요. 다행히도 천적을 이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기생충 기법 연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자락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제선충병에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겁니다. 피해 소나무를 잘라낸 뒤 약품을 발라 밀봉한 훈증 더미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목해 파쇄하거나 이처럼 훈증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지자체 예산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는 사이 전국의 소나무 제선충병이 23% 급증했습니다. 2014년 감소세로 돌아선 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정된 방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피해고 사목 위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태풍 피해목이나 기타 고사목에 대한 이제 산란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화학적 방제의 한계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나왔습니다.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식인데 제선충병을 옮기는 하늘소 애벌레에 기생하며 고사시키는 기생벌이 주인공입니다. 산림청은 8년 연구 끝에 가시고치벌 등의 대량 실내 사육에 성공했습니다. 생물학적 방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종합적 방제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천적을 이용한 기생충 기법이 치사율 100%인 소나무 제선충병에 특효약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예,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6.1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선거사령탑인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에는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들이 많아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 게 많죠. 자, 김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언론에서는 판세가 민주당에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어려웠죠. 이게 뭐 사실 대선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맞는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4개 정도가 우세고 나머지는 다 경합이어서 그 경합을 희망 섞이게 저희가 한 서너 개 가져오면 뭐 8개 승리 또는 6개, 7개만 해도 선전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그 사이에 악재들이 있어서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5개만 그러니까
원래 우세이던 곳 광역단체장 외에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원래 예. 우세이던 곳 외에 5군데가 되면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아주 선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결국은 정도의 충청권과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합은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우세 지역이 이제 호남 3군데하고 예, 제주 빼고 예. 경기, 충남, 강원, 예. 뭐 인천까지 있지만은 예.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붙어 있는 곳이 충남, 강원, 경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선거전을 시작했을 때는 대선 결과가 이제 0.7% 정도 차이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어려워진 그런 건 점이 사실로 있죠. 아니, 받아들이죠. 이제 시작할 때도 예. 사실은 4군데 빼고 한 2-3군데를 얻으면 선전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일단 그 북한의 이제 안보 변수가 생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예상 못했던 당내 또 의원 관련한 또 파문이 있었고 그것이 일단은 한번 출렁한 것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어려워진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설정한 것보다 어려워진 것은 뭐 분명하죠. 민주당이 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좀 공격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포인트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사실은 꼭 선거용으로 또는 선거에 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적인 어떤 통치 또는 국민의 어떤 컨트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관저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예산이라든가 문제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가 끝나도 그거는 계속되고 더 확장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실 그런 개별 사안이라기보다는 지금 견제냐 안정이냐 균형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예.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후에 완전히 견제를 하겠습니까? 무슨 완전히 안정만 하자고 하겠습니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예. 그 성격 규정이 마치 대선과 한 2년 떨어져 있는 총선처럼 일반적으로 견제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 참 어려운데 야당으로서는 성격 규명이 좀 어려운 선거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보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맡고 나서는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 이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예.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 어쨌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총리 인준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고 지역에서 이제 능력이 되는 인물들은 선택해 달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인물, 지역에는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보궐선거로 가고 그 자리에 있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오는 것이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민주당의 가장 큰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저희는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는 건 예측을 못한 겁니까? 그건 전략이 아니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가고 거기 있던 송영길 후보가 서울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순서가 틀렸죠.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간 문제였고요. 이제 그때 당내에 논란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간 것은 막판에 쭉 하다가 이제 개항이 없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 속에서 당 안팎에 고민이 있어서 간 것이어서 예.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처음부터 개항이 그렇게 만만할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외지에 있다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만 하기는 어렵고 선거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현지만 하기도 어렵고 외집을 또 지원하기도 어렵고 아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좀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된 건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점이 있는지요? 이재명 후보가 일단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는 불가피한 대목이죠.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보였으니까. 지지층들이 가서 이렇게 막 응원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개항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쭉 있던 후보가 서울로 갔는데 거물이 왔는데 한편으로는 기대와 관심이 있지만 막 바깥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응원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조금 좁혀졌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쭉 해보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나오는 조사처럼 그렇게 좁혀지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긴 합니다만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과한 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다. 어쨌든 사과는 한 것인데 그걸 두고 다른 당내 지도부라든지 후보들에게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모양새가 좀 의아하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과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이 전반적으로 대선 패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무한 책임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점, 가령 뭐 의원의 어떤 비위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바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경우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고 빨리 정리를 하니까요. 그 사과가 잘못된 건 아닌 거다 보시는 거죠? 그건 이미 한 거니까요. 당이 쭉 대해서는? 했으니까요. 당이 쭉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선거를 지금 막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무마가 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있는데 이쪽 내부의 문제만 자꾸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에서 일부냐 전부냐는 다룰 수 있지만 지금 선거 치르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어떤 내부 정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586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또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또한 당내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오히려 젊은 정치인들 이번에 출마하는 분들 모임에 가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586 당연히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당장 그 송영길, 우상호, 뭐 최재성, 김영춘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이제 3선 이상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발끈하신 건 아니다 이런? 전혀 그럴 게 없죠. 이미 다 알고 그런 얘기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선거전이 최종 마지막인데 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필요하죠. 어쨌든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졌던 입장에서 이게 국정이 잘 돌아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지 또는 잘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꼭 하고 있지 않지만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 대승적으로 저희가 인준한 이유는 그래도 국정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도 저희의 몫이 있는 건데 행정부가 있고 또 국회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그래도 능력이 검증됐다 싶은 사람들이 일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밀리니까 최소한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시고 투표장에 나와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나와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는 학교마다 무장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19명을 사망하게 한 텍사스 총기 난사범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땐 이 학교 경찰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지켰다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진 않았을 겁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학부모들.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But while I was there, I didn't see nobody rushed in. So a lot more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y were prepared. You know, 총격범은 학교에 어떤 제지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학교 경찰이 복귀한 건 총소리가 난 뒤 4분이 지나서였습니다. He walked in unobstructed initially into the school. He was not confronted by anybody. 총격범은 교실에 들어가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다고 말하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내 아이를 둔 엄마 교사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My heart just breaks for them and for everybody. There's no words that can make this any better. 경찰의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총기 난사 등 국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부서를 만들자는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선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과잉 대처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번엔 불신 검문하던 흑인을 경찰차 트렁크에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가스를 뿜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실상 살인한 겁니다. SNS에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면서 시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경찰차 트렁크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갇힌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자 경찰이 못 나오게 문을 누릅니다. 38살 흑인 남성의 움직임이 잦아들자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불심 검문에서 약봉투가 나왔을 뿐인데 경찰이 무자비하게 대응한 겁니다. 유족은 치료약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잔인한 고문을 한 거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당국은 해당 경찰들을 정직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경찰은 빈민가에서 범죄 조직을 단속하며 총격전을 벌여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들도 희생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찰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브라질에선 2020년 한 해에만 시민 6천여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But now she wants to die, and I just want to keep her with me. By keeping her alive, I'm killing her. 늙은 권투 코치가 딸처럼 아끼며 키운 선수가 온몸이 마비됩니다. 구차한 삶을 끝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번민하는 그를 신부가 꾸짖죠. You step aside, Frankie. You leave her with God. 결국 약물을 주입해 생명을 끊는 엄연한 살인이 큰 논란을 불렀지만 아카데미는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 no longer find much joy in life. One wants to be free to choose the death when the death is the appropriate time. 104살의 호주 학자는 특별한 병이 없었지만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À partir d'un certain âge, d'un certain moment, on a le droit de choisir de foutre le camp tranquillement, sans passer par les hôpitaux, les piqûres ou les machins. 우리 국민 열의 8비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조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엄청난 인식 변화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안락사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와 미국 일부 주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에 비해 스위스는 대상을 외국인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넓혔습니다.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에는 100명 넘는 한국인이 이미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2명이 3년 전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자칫 생명 경시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남용되고 악용될 소지도 큽니다. 안락사가 이렇게나 급속하게 화두로 떠오른다는 건 지금 우리네 삶, 특히 노년기가 매우 안락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좋은 죽음, 이른바 웰다잉을 맞을 수 있게 돕는 국가적 사회적 체제와 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슬픈 일이지만 우리도 안락사 논의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고통은 덜어주는 국가와 사회의 투자와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면 안락사는 결코 안락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5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3도가 더 높겠습니다. 30도가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33도, 대전과 청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덕에 미세먼지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날씨가 좀 들쑥날쑥한데요. 날씨 예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